네, 시청자 여러분, 꼼찰청장으로 인사드리는 목요일 밤입니다. 가장 핫한 시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준비했어요. 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지금 오시는 중이신 것 같고, 예. 네. 장용진 나주경제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파트너? 아, 김태형 기자요? 예, 오늘 당직이에요. 당직. 뭐 아직도 당직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게 왜 있어요, 도대체? 왜 있어야 될까요? 당직하니까 제가 숙직을 예전에 네, 했었어요. 네. 2000년이었는데 제가 사실 김장환 목사한테 대들고 그래서 사실상 뭐 강제 해직은 아니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때마침 제가 퇴직하는 날 전날이 숙직이었어요. 아, 그걸 시켜요? 퇴직하는 사람인데? 글쎄 뭐 시키더라고. 그래서 난 아. 퇴직금 받으려고 딱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데스크에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 날 자르려고 했던 김장환 목사 깜짝 놀라더니 나중에 듣기로는 나를 숙직시킨 사람이 좀 혼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목사님 그날 밤에 잘 잤습니다. 숙직실에서. 아 너무 걱정이 많으시네. 내가 뭐 꼬리 깎겠어요? 에이거 참. 또 그런 분들이 또 예. 괜히 겁은 많아요 또. 겁은 많아. 그래가지고 혹시 뭐 어쨌나 싶어가지고. 예. 예. 그래요. 오세훈이나 박형준도 그런 글쎄 그분들도 음. 원래 많이 짖는 강아지가 네. 사실은 겁이 많은 강아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찰청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은 우리만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예, 예. 맛있는 게 있네. 자, 아, 오늘 누룽지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누룽지. 야, 누룽지라고 뭐 다 같은 누룽지가 아니에요. 예. 우리 남현진 씨가 끓인 누룽지는 정말 탁월한 맛입니다. 예. 그래요. 남현진 씨는 우리 대마시안 직원이고 남현진 씨가 끓인 누룽지는 국내산 100% 경성당 누룽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경성당 누룽지. 진짜 맛있어요. 이 속이 불편해서 가볍게 한 끼를 때우고 싶을 때 아니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가마솥의 구수함이 생각날 때 바로 경성당 누룽지가 딱입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에는 다양한 누룽지가 많지요. 해썹 인증이 없는 영세 업체들 제품이 많아가지고 위생에 걱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먹다가 갑자기 손톱이 발견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해썹 인증 시설에서 제조된 경성당 누룽지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탄 누룽지가 다 발견된다든지 그렇지. 그런 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이거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아주 위생적인 누룽지가 되겠습니다. 쌀, 찹쌀, 현미, 보리쌀, 흑미 등의 재료 모두 다 국내산, 국산입니다. 합성 첨가물, 설탕, 오일 그리고 보존제 같은 첨가물은 0%입니다. 그런 건 넣지 않았어요. 예. 경성당 누룽지의 차별점 하나 더. 맛있는 우리 곡물 누룽지를 1, 2인분씩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예, 그래 한번 열어볼까요? 아, 이런 식으로 들어있군요. 이렇게. 네.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집에서 끓여 먹어봤어요. 진짜 알차요. 알찹니다. 네. 예, 그래요. 요게 6개가 들어있는 거네요. 이렇게 된 게 6개. 예. 자, 진짜 알차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음. 끓여 먹어봤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는 지금 그냥 물에다 끓여도 되고요. 네. 구수해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 물에다 끓인 다음에 우유를 살짝 부어서 우유를? 그거 타락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우리나라 전통의 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우유를 좀 부어가지고 아, 그래요? 치즈랑 같이 뿌려서 드시면 아, 그거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래요. 치즈. 새로운 레시피를 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자, 경성당 누룽지여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누룽지나 쓴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은 뭐 당연히 김용민닷컴이 가장 압도적으로 최저가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4,700원. 이게 4,700원이란 얘기죠? 김용민닷컴은 그런데 4,200원에 모십니다. 500원이 싸요?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10% 이상 저렴한 가격.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수한 경성당 누룽지 드실 때는 경성당 그래요. 이게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무슨 연계 상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경성당에서 또 이렇게 누룽지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젓갈류도
함께 여러분들께 내놓고 딱이네. 있는데 지난번에 먹었던 그 젓갈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아 이게 회인가 젓갈인가 탱글탱글한 식감에 짜지 않은 양념 숙성의 경성당 한산 모시잎 3종 세트만 있으면 다른 반찬은 불필요합니다. 자 위생적이고 먹기 편한 100% 우리 곡물 경성당 누룽지와 최고의 식감과 짜지 않은 경성당 한산 모시잎 젓갈 3종 세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한번 먹어볼게요. 예. 야 이거 뭐 진짜 든든해요. 그리고 먹고 나면 든든한데 이게 와. 젓갈이 죽이네 이거. 아니 이게 물만 넣은 거예요? 물만. 아 그래요. 물만 넣어도 되게 고소하고요. 음. 약한 불에 조금 시간 둬서 끓이면은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 숭늉이라 그러잖아요. 음. 이렇게 누룽지 끓인 물 이게 정말 좋더라고. 아 그래서 맛이 아주 깊고요. 아침에 뭐 저 이렇게 뭐 차려서 먹기 힘드신 분들은 요거에다가 요 하나에 그 몇 봉지가 들어가요? 하나. 한 봉지 정도 들어가. 아 양이 많네. 그러니까 요 한 봉지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따뜻한 물에 부어서 먹으면은 바로 누룽지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부어서 조금 시간을 두시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은 그럼 정말 맛있어요. 이게 특히 딴 것보다 이 숭늉, 이 숭늉이 정말 그럼. 맛있어요. 이거는 아침에 이거 먹고 나가면 괜히 든든한 거 있잖아요. 기분 좋고. 기분 안 나쁘게 배부른. 네. 아이고. 기분 좋은. 그래요, 여러분. 잘 만났습니다. 근데 젓갈도 이거 예술이다. 지난번에 그거죠, 그 한산모시 그거. 네. 젓갈도 예술이네. 딱 세트다, 딱 세트. 우리 김태현 기자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진짜 맛있는 거를 그 광고할 때는 말이 없다고. 서로 말을 안 한다고. 지금 안 나와서 말이 없는 건데 아마 나왔어도 침묵을 유지했을 겁니다. 네. 먹니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이 젓갈도 정말 이거 예술이네요, 이거. 네. 최근 며칠 동안 이게 아침에는 그냥 물에다 끓여 먹고 저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유를 살짝 부어가지고 일단 물을 이제 우유를 끓는 물에다가 일단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 우유를 붓고 치즈 붓고 소금 살짝 쳐가지고 먹으면 또 야식이에요. 그게 또 든든한 야식이에요. 그게 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댓글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맛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침에 딱이네. 그래도 저녁에 좀 가볍게 먹고 싶다 할 네, 때는 저녁 가볍게 드실 그 때 우유를 부어요? 네. 우유를 조금 부어가지고 드시면은 최고의 누룽지 저녁이 되겠습니다. 아침도 되고요. 치즈까지 이렇게 싹 뿌려서 먹으면 얘가 왜 그 라자냐라 그러나요? 뭐 그 뭐라 그럽니까? 무슨 모르면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이탈리아 음식이 네. 밥이 있는 그 리조또라 그러나요? 예. 아 리조또. 예, 리조또. 네. 그 느낌이 나요. 그래 리조또. 맛있어. 발음을 좀 왜 어떻습니까? 네. 우리 그냥 다- 누룽지. 예. 우리가 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조또. 예. 정말 리조또의 경성당 맛을 누룽지. 예.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또 마스크를 쓰셨으면 저도 좀 써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소재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시식 이벤트 좀 참여하시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아 이 그래요. 누룽지가 오늘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예. 안타깝습니다. 이 맛있는 걸 우리만 먹어서. 예, 너무 그래요. 먹고 싶어요. 제가 이거 레시피까지 하나 소개했잖아요. 사실 우리 저 소 변호사님이 시식을 못 하시는 이유가 법률가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법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난 우리 법- 같이 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하자면은
인간 쓰레기는 언제든지 먹어야 됩니다. 저도 법 학자인데 저는 그냥 먹었는데. 아 학자입니까? 그렇죠. 박사 과정. 아, 박사 과정. 아이 과정은 뭐 우리가. 근데 지금 S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LCT 박형준 집 전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이 예. 누구냐? 혹시 이영복 아닌가? 많이들 의심하셨는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요? 이영복. 이영복 아니 아들이요? 아니 박형준 아들. 아, 아니, 진짜요? 아들이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집을 팔아요? 자 그렇다면 아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이 집을 아들은 또 진짜 무슨 돈으로? 그게 얼마짜린데?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요. 이거 점점 이거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LCT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입주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 최종 완공이 2023년이고요. 음. 아직까지 지금 제가 건설 중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밑에 층은 완공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입주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2020년에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계속 사고 팔고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탈세라든지 차명 거래 이런 게 의심이 되는데.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죠. 아들이 분양권을 받아서 그걸 그러니까- 다시 자기 가족한테 전매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데 한편 이상한 거는 보통 아들이 갖고 있으면 그냥 아들이 갖고 있으면 티가 안 날 텐데 왜 또 네. 아버지한테 넘겼지? 무슨 이유일까요? 자, 이 역시 SBS 기자에서도 아파트를 넘긴 최초의 분양자. 이 최초의 분양자인가 봐. 네. 최초의 수분양자. 분양자가 아들한테 줬고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전 양도가 된 그렇다면 거네요. 최초 분양자가 누군가? 근데 최초 분양자가 그 아들한테 넘길 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웃돈만 받았대요. 아, 프리미엄을. 자, 그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저기 제가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오늘 발견을 했어요. 네. 취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음. 부산 해운대가 계속해서 투기 지역이었어요. 네. 계속 투기 지역이었다가 음. 2019년 11월에 풀려요. 음. 네. 그리고 2020년 11월에 다시 투기 지역이 됩니다. 음. 그 1년 동안 사실 그렇지. 그 사이에 그 아들로부터 매입을 한 매입을 거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 딱 맞춰보면 정말로 이상하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이게 무슨 범죄다라고 하기는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지. 일단은 현재 정말 단계는 그렇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그 당시 부산 해운대를 투기 지역에서 풀 때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부산 지역에서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해운대도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진정됐으니 괜찮다. LCT 저거 미분양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LCT 빼고 나면은 오를 데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해가지고 풀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확 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제한 지 1년 만에 다시 투기 지역으로 묶었거든요. 근데 딱 그 1년 사이에 딱 그거 가져갔다. 야 이거 석연찮은데 그죠? 이게 최초 분양자가 이영복이라면은 이건 뭐 얘기 다 끝나는 거죠, 뭐. 끝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장영진 TV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김어준 총수한테 매우 억울함을 내가 이제 토로를 했는데 네.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LCT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무 나간다면서 안녕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세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게 연결이 된다. 네. 박형준하고 연결이 있다가 아니라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LCT가요 상당히 높은 건물이잖아요. 네. 101층, 85층 그래요. 고층 건물이에요. 부산에 그 정도로 높은 건물이 없어요. 네. 제일 높아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예요. 네. 워낙 고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고층 같은 경우는 바람도 세게 불어요. 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 바람이 어느 정도로 위협적이냐면 옛날에 모 고층 빌딩에서 공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네. 스티로폼이 갑자기 이제 아마 이제 단열재로 쓰는 어떤 그런 자재였던 것 같아. 네. 네. 그 자재가 갑자기 바람이 휙 날렸어요. 붕 떴어, 날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윙 이렇게 날아간 거야. 네. 윙 날아가는데 여기 사람이 있었네. 음. 뭐 스티로폼 맞으면 어때? 아니에요. 사람이 낯이 날아가 버렸어. 왜? 진짜?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이 세니까 도친 거 이제 도처럼 된 거예요. 야. 그렇지. 물론 LCT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딱 단정을 짓는 건 아니고요. 음. 그런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자주 나고 특히 추락 사고도 자주 납니다. 그리고 뭐 끼임 사고라든지
뭐 이런 사고들이 자주 나가지고 계속 공사가 중지가 자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기 안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청탁도 좀 들어가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영복이라면 집을 한 채 주더라도 공사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라면 그렇게 했겠다고. 주어는 장용진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덥지? 주어는 장용진입니다. 예. 아니 이런 부동산 거래 이영복이 만약에 최초의 분양자고 그 아들이 받아서 박형준한테 갔다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아, 이게 이제 일단은 받은 시점이 공무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공무원이었다면은 직무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야 될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그 김영남 정서적으로 네. 유권자들의 정서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악영향을 줄 거예요. 일단 김영란법 위반은 확실히 되죠. 그렇죠. 김영란법 위반은 가족이 받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받은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사무총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때 받았다면 국회는 워낙에 이렇게 업무 영역이 넓잖아요. 넓죠.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죠. 반드시 있다가 아니라 네.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하지만 공직에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 줄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라고 했다면 알선 수재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변호사법은 왜 그렇죠?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행을 하겠다든지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변호사법 그렇지. 위반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네. 그래요. 우리 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영복 게이트가 좀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LH 관련해서 LH 특검을 하자 이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네.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특검에 LCT 특검을 같이 넣자 말자 이걸로도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지금 LCT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한 번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나고 다 벌금형으로 공소시효까지 가볍게 끝이 나버렸어요. 끝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LCT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나름 결론을 내렸던 거는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한다면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니까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뭐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공수처가 담당해야 공수처 될 담당 그 부분이고요. 특검은 특검법을 뭐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네. 만약에 그 검사들의 당시 수사를 본다면 아무래도 공수처에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 때 공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위공직자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 활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뭔가 혜택을 받았고 그것을 사후에 정산을 받은 형태라면 지금도 공소시효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수뢰 후 부정이 아니라 부정 후 수뢰인데 부정처 사후수뢰라고 하나요? 사후수뢰죄가 네. 있지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네, 그렇다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저도 장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듣고 이제 LCT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게 되었는데 그 부산 그 지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거기에 그렇게 세 개의 빌딩이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좀 일반인이 보기에도 아 저기는 뭔가 그냥 딱 가서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에 뭔가 그러니까 많은 그 동네 사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사람이면 있겠구나 뭐 이런 저게 어떻게 그런 저게- 내용이 있다고. 저게 어떻게 챙길 네. 수가 있지? 저 자리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지? 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나 모르겠네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계곡에 불법 시설물들 싹 정리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 계곡에 있던 불법 시설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뭐 군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게 부산시의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부산시를 위해서 정말 더 좋은 이익이 있다면은 그래도 또 적법하고 정당하게 허가를 내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어떤 뇌물이 있다던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던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었는지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부산 사람이면 누구나 압니다. 제가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영화 해운대 보셨을 거예요. 영화 해운대 보면은 하지원 씨가 횟집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횟집을 하는 데가 있는 데가 미포라는 곳이에요. 해운대의 미포. 그러니까 동백섬의 맞은편이에요. 저쪽에 동백섬이 있으면 백사장 따라 쭉 끝에 와서 이쪽 반대편 끝이 미포인데 네. 미포 옆에 LCT가 들어서는 겁니다. 네.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시장을 헐고 그 자리에 뭐 건물 높이 짓는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그 건물 같은 느낌이에요. 미포 철길. 아, 예, 철길. 그렇죠. 동해남부선 철길이 있는 데죠. 아, 절경에. 예, 우리나라 철길 중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는 철길이죠.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 철길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동해남부선 철길이 있는 지나가는 그 근처죠.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는 그 소나무가 있고 네. 철로가 있고 그 옆엔 바다가 있는 예, 미포 철길. 그 위로는 이제 달맞이 고개고, 그 달맞이 고개 아래쪽에. 아이고, 달맞이 고개. 네. 소 변호사님, 네. 저 여기 여자를 한번 꼬시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은 최초 분양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최초 분양자가 이모 씨로 돼 있네. 이모 씨라는 건 또 확인이 됐어요. 이영복은 아닌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모 씨, 어, 이모 씨면은 이영복이 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갑자기? 이 씨가 많으니까. 이 씨는 워낙에 많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 씨예요. 왜 이래요? 근데 이모 씨가 아들한테 박형준 아들한테 플러스 700만 원에서 넘겼고 네. 이 아들은 어머니한테 플러스 1억 원 네. 해서 넘겼는데 그 딸도 박형준 딸도 바로 아래층 아파트 분양권을 산 거 고이분 아닙니까? 딸이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게 박형준 후보의 측은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네. 아들이 중도금을 낼 능력이 안 돼서 어머니에게 말이 왜 좀 받았다. 바뀌어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이 사람이 좀 이게 그렇다. 문제가 이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게 우리 아들이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살려고 했는데 이놈이 하다 보니까 지가 바지가랑이 늘어지고 안 되니까 예. 나한테 넘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해명이 더 수월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딸은 500 주고 넘겼다고. 이거는 딱 의심스럽네. 예. 아. 최종 목적지는 박영준인데 아들 딸한테 보내준 거다는 식이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성준이 형이 좀 이실직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아까 이동영 씨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한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사실 서울 사람들한테는 내곡동이 어딘지 잘 모르고 거기가 얼마나 값진 곳인지는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부산 사람들에게 LCT는 전혀 다른 의미다. 저기 타워 팰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워 팰리스. 아, 네, 타워 팰리스를 응.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딱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요즘은 타워 팰리스 같은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서울에. 근데 부산에는 타워 팰리스 같은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 사람들한테는 LCT가 왜 난리야라는데 저 부산 출신인 저 입장에서는 결국 터졌구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걸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게다가 로이알층 아닙니까? 로이알층. 이게 왜 17층, 18층이 로얄층인지 아세요? 왜요? 사실은 꼭대기층이 로이알층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예. 부산 해운대에 예. 고도 제한이 있어요. 60m. 네. 60m 하면 보통 몇 층쯤 나오냐면 10한 2, 3층 정도, 15층 정도 나와요. 음. 그러면은 7층, 18층이면 다 내 발밑에 있어. 음. 너무 높은 것보다 적당히 높은 데서 내 발밑에 다 있으면 그게 더 뷰가 좋아요. 아 그래요. 딱 거기서부터 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탁 트이잖아요. 트이는 건 다 똑같은데 거기서부터 확 트이니까 더 높이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불편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바람도 세고. 로얄층 지금 2개를 분양을 받았다는 건데 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들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는 건데 지금 두 채인데 그럼 두 채 다 아들이 최초 분양자라는 말인가요? 그것도 혹시 나간다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자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아직까지 입주권 상태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입주권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다시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게 건물이 입주가 됐으면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서 넘어왔다가 다 나와요. 근데 입주권 상태는 아직까지 채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등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 17층에서 대마도가 보입니까?
맑은 날에는 보일 거예요. 맑은 날에는 그래요. 기가 막힌 곳이네. 우리 저 최초 분양자만 가려지면은 최초 분양자가 이영복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또 이게 그걸 인수할 수 있었는가? 아니 이걸 보통 따져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뭐 선거 때까지 이 이슈로 가겠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당시 어떤 특혜 분양을 받았던 리스트를 이제 확보는 못했지만 그 리스트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랬는데 그 리스트 안에는 지역 유지라던가 판검사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로얄층 같은 경우나 어떤 정말 좋은 매물 같은 거는 LCT 분양사 쪽에서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다가 풀어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회사 보유분 그러잖아요. 네. 회사 보유분. 예, 그런 그런 것도 걸 좀 수도 확인을 있죠. 해보면 좋겠네요. 특히 근데 시민단체에서 확보했다는 그 명단에 네. 들어있는 거는요. 대체로 보면은 부산에 뿌리를 받고 사는 오래 있는 그 부산 지역 유지라기보다 네. 기관장들이 몇 사람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요. 부산지방법원장이라든지 그렇지. 부산지방검찰청장 사람들은 임기에 됐다가 가는 분들이세요. 아, 그 서울로. 네, 서울로 그러니까 그런 돌아가시는 분들을 분들. 제외한 진짜 그 지역에 오래 있던 사람, 그게 무슨 언론사 사장이라든지 무슨 방송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 맹준 거죠. 네. 토호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무섭죠. 그 지역에서는. 예. 특히 LCT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체로 지자체가 관여를 하는데 고도 제한이라든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국방부나 재경부나 뭐 이런 데서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관련된 산재가 생겼을 네. 때는 관련 노동관청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이게 예. 종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 짓는데 종합예술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모든 정부 비리가. 기기가 다 들어간다 이래요. 종합예술이라고. 그런데 그런 종합예술을 101층까지 짓는다고 했으면 예. 말 다 했죠. 그것도 무슨 굴지의 어떤 건설업체가 아니라 부산 지역의 건설업자가 했다. 근데 이영복이 누구지 이번에 처음 처음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예. 아니 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경우 롯데건설이 지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 네. 롯데가 그 자신들의 사운을 걸고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저 역삼동에 뭐 한전 본사에 들어가는 그 현대자동차 쪽의 사업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네. 63빌딩 옛날에 대한생명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이거 101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개인이 지었단 말이에요. 물론 업체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냔 말이에요. 야, 우리 형준이 형님이 아주 골 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위기 관리 능력은 철학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진실 앞에 겸손할 때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실을 어떻게든 한번 가려보려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오늘 거짓말은 내가 성공했다. 뭐 이딴 식으로 대처하다가는요 폭망합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진짜 그게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자기를 이제 수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 이런 리스크를 만약에 관리할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대로 이렇게 풀어 나가야지 뻥을 치면 안 됩니다. 아들이다. 아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 층은 의붓딸, 한 층은 아들 그렇게 줬다면 직접 주기가 뭐시기 하니 자녀를 통해서 우회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아야 참. 저희가 방송 속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아이템으로 벌써 한 30분을 얘기했습니다. 예, 준비된 아이템으로 이제 넘어가시죠. 예. 자, LH 얘기로 바로 갈까요? 네네. LH 네. 특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네. 네. 근데 이것도 저기 얼마만큼 이 특검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을지 국회 입법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는 어제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제기했던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특검이 만약에 되면은 수사가 중단돼가지고 또 뭐 시간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LH 관련해서 LH 예. 관련해서 네.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미 700명 이상이 투입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 1년 정도 걸려서 긴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만큼 수사 범위도 넓은 거죠.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나 어떤 부당한 압력 이런 거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중립적인 특검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서 광범위한 투기 거래에 대한 조사는 지금 국수본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국수본은 경찰이죠. 네, 한마디로. 경찰이죠. 네, 국가수사본부. 네. 예. 그리고 그 수사는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가 나오면 그 부분만 특정해서 특검을 하는 것 또는 뭐 공수처에서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 이 수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일단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사건 같은 게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은요. 전광석화처럼 한다는 말이 틀려요. 네, 맞아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거는 초기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 이랬대는데 그건 순 개 XX예요. 개뻥이에요, 그래요? 개뻥.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요. 네. 서류가 남고 돈의 흐름이 흔적이 남습니다. 따라서 그 돈의 흐름과 서류에 남은 흔적들을 차곡차곡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자기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차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하고 고위공직자 또 혹은 뭐 LH 직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씩 밝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료가 방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뿡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서 자료를 비교하고 맞춰보고 하면서 꾸준히 나가다가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타래를 하나 끝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주르륵 달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오랫동안 차분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특검도 마찬가지인 것이 보통 우리가 특검을 하면 뭐 180일, 네. 6개월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네. 없어요. 적어도 1년. 그렇게 해서 쭉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라든지 공소 유지를 특검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공직자라든지 LH 관련된 관계자가 있다면 네. 특검에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네. 이참에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감독원. 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처럼. 오, 예. 맞아요.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각종 언론사, 특히 조중동을 비롯해서 아니 부동산이 뭐라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느냐.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온갖 비난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 이 상설 기구라는 것은 단순히 조사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 경찰권이 있는 네. 그런 기구가 필요해요. 이게 뭐 검찰이 자기들이 하겠다? 검사도 합쳐서 2,900명 되는데 언제 이런 걸 다 하고 네. 있습니까? 투기꾼들이 2,900명이 넘겠네. 네. 언제 각할 거예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 네. 사법 경찰권을 가진 전문 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은 오래된 적폐 중에 적폐잖아요. 그렇죠. 진짜 적폐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폐들이 돈, 쉽게 말해서 자금을 축적하는, 자금을 늘리는 창구 역할을 했던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 적폐를 해소하는 것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부동산 투기만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게 없는데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기구나 감독 기구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이거는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정치적인 문제, 특히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이다.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금융시장이나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감독기관이 있고 또 한국거래소나 이런 데서 상시적으로 이상 징후가 보이는 그런 거래들을 다 잡아내요. 그리고 네.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그런 주가 조작 세력, 어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거래행위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그거를 규율하는 제도나 법이나 기관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어떤 그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을 뺏어가는 그런 부동산 투기꾼들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자본시장법처럼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처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내 집을 소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또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고 그렇네요. 그리고 땅이 왜 개인 것인가 한번 그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땅은 공공의 것, 집은 개인의 것이 되든 뭐 공공 임대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땅까지 사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 투기는 엄단할 수가 없을 그러네요. 것 그럼 같아요. 국민들의 어떤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예.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부자 되고 싶은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왜 범죄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범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만들 수도 없어요. 더 만들어도 그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만큼은 더 가진다든지 더 비싸게 가진다든지 하는 것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행동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침해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에서 아니 그리고요. 저는 각 언론사에 부동산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 저 사실 냉정히 좀 따져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가 맞는지. 각 언론사마다 주식 전문가라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주가 조작 사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혀 들어갔어 실제로. 뭐 주식 TV님, 주식 방송인인데 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작전 세력이야. 네네. 실제로 보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작전 세력이 상당히 많을 있겠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보면 쟤는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자꾸 갖다 붙이네? 그러면서 희한한 용어들을 만들어 붙이는데 그 중에서 만들어진 게 왜 인간의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더 부유하고 비싼 걸 얻고 싶어하는 욕망을 범죄시하느냐 막느냐 이런 희한한 논리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막았어요? 부동산은 공급 자체가 제한돼 있으니 그렇죠. 더 비싼 부동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거를 마치 희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빨리 좀 축출을 해야 된다. 언론계에 축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부동산 문제는 그냥 이대로 처벌 시스템만 강화를 해서는 아우.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이 실현되고 욕망이 구현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부동산 투기 기술도 진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있는 인간들 다 털어야 됩니다. 그 진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너무나 절실했어요. 사실 네. 다 털어서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정말 이 투기한 사람들은 개망신을 주고 그만두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우가 좀 심각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심각합니다. 소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결국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농지를 도시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전국에 예상되는 농지들이 있을 거고 농지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투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참여연대에서 조사했던 광명 시흥지구만 해도 한 2018년부터 신도시 개발 얘기가 나오던 시점부터 이제 올해 1, 2월까지 130건 정도 토지 거래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가 농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었던 데인데 갑자기 급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 징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농지가 생산성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가격을 10억, 20억 주고 막 사고 이랬대요. 대출도 막 10억 원씩 받아서 사면 이자 내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이것도 이제 이상 징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광명 시흥인데 송파, 강남, 하남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이걸 산대요. 그러면은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 짓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이상한 징후들을 거래 위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차명 거래나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부동산 명의 신탁 이게 워낙 이제
법적으로 쟁점도 많고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명의신탁 관련된 게 꽤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게 이제 항상 법정에 가서는 판사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죠. 죄송하지만 이게 명의신탁 재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이게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만 이제 보통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그대로 실소유자가 내고 실소유자가 있고, 냈겠죠. 예, 예. 그 자금 출처도 뭐 실소유주가 어디서 공수를 해왔을 거고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실소유주가 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뭐 차명 거래나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들 중에서 그 거래 당사자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 뭐 이런 도시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이제 또 좀 밝혀내서 그런 것들은 좀 특검에서 또 이제 가져가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실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그래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 수집도 좀 하면은 이런 문제는 금방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해 네, 나간다면 맞아요.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구 사회학적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는 2028년인가요?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네. 합니다. 그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점점 나이가 많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인구가 그렇지 줄는 거죠. 노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베이비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 같은 연령대 동일 연령대 인구가 제일 많은 연령이 몇 년생인 줄 혹시 아십니까? 70년? 71년생이에요. 70년. 예, 100만이 넘거든요. 네. 110만 정도 되던데. 그래서 그- 저기 학교도 이부제였어요. 그렇죠. 우리 모르시겠지? 주간 야간이 오전반, 있었어. 오후반. 아 진짜요? 저도 근데 오전반 오후반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동네에 너무 애들이 많아서 그랬나? 아.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71년생이 지금 이제 50세가 됐어요. 근데 베이비 부모가 64년에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64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앞으로 10년 이내에 네. 많은 집들이 은퇴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매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10년 뒤에 이거 버블이 터져요. 그러면 이 자산이 갑자기 거품이 돼가지고 터져버리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내 재산의 욕망,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내가 더 좋은 거 사고 싶은데 그 욕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정말 위기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LH 관련된 이 부동산 투기 특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특검 이렇게 나오고 이게 경찰에서 하느냐 검찰에서 하느냐 뭐 대검에서 수사를 도와주는 어떤 부서를 또 만드느냐 마느냐 굉장히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는 보고 진행해야 되는 수사이고 그렇죠. 지금 뭐 선거철이라서 이렇게 뭐 떠들썩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자체는 방해받지 않고 차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투기 수사는 1년 이상 꾸준히 네. 계속돼야 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네. 엄한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윤석열 총장처럼 하면은 엄한 사람 잡아요. 예. 기